저는 오늘 제 딸이 가장 행복해야 할 날에 가장 큰 모욕을 당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시던 그날, 전통 혼례식장은 화사한 봄꽃들로 가득했습니다. 제 딸 수진이가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혼례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죠. 붉은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저는 한참을 바라만 봤어요. 28회 동안 애지중지 키운 제 딸이 이제 남의 집 며느리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게요.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편이 뭉클했어요. 저는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함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시댁 어른들의 태도가 영 맞득잖았거든요. 특히 시어머니 되시는 윤정숙 씨는 처음부터 저희를 곱게 보지 않았죠. 식장으로 들어서자 하객들의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식장 뒤편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딸이 천천히 신랑 옆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 정말 딸을 보내는구나 싶었죠.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한편으론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식장 뒤편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윤정숙 씨가 하객들 사이를 가르며 성큼성큼 걸어오는 게 보였죠. 그분의 얼굴엔 분노와 모욕감이 뒤섞인 표정이 가득했어요. 이 결혼, 난 반대야. 그 외침에 식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멈췄고 모든 시선이 윤정숙 씨에게로 쏠렸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식모딸이 우리 집안 며느리라니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겠어. 그 말이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식모딸, 그 단어가 제 귓가에 박혔어요. 30년 전 제가 윤정숙 씨 친정집에서 일하던 시절이 떠올랐죠. 그때 저는 16살이었고 윤정숙 씨는 20살 아가씨였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걸레질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손이 제 딸의 뺨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찰싹. 그 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수진이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고 딸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죠. 눈물이 딸의 눈가에 맺혔지만 수진이는 꾹 참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숨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묘한 냉정함이 제 안을 채웠죠. 잔잔하던 제 눈빛이 서서히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 기억하고 있구나. 식모였던 나를. 결혼식은 그렇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객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장을 빠져나갔고 신랑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윤정숙 씨는 마지막까지 쏘아보는 눈빛으로 저희를 노려보다가 휙 돌아서서 나가버렸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식장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수진이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엄마, 왜 저희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죠. 손바닥에 딸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딸아, 인생은 길단다. 오늘은 당하는 날이지만 내일은 바뀔 수도 있지.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낀 듯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봄비가 내리고 있었죠.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엔 30년 전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사진 속엔 16살의 제가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걸레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었죠. 그 옆엔 곱게 차려입은 윤정숙 씨가 서 있었어요. 당시 20살이던 그분은 주인댁 따님이었고 저는 그저 그 집에서 일하는 식모였습니다. 그때 윤정숙 씨는 저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늘 반말을 했고 실수라도 하면 큰 소리로 꾸짖었죠. 한 번은 귀한 찻잔을 깨뜨렸다가 뺨을 맞은 적도 있어요. 그때의 굴욕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영자야, 내가 감히 우리 집 물건을 함부로 다뤄. 그 말투, 그 눈빛 모두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죠. 그래, 그때 넌 주인댁 따님이었고 나는 식모였지. 하지만 세월은 흘렀습니다. 저는 그 집을 나온 뒤 악착같이 살았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푼돈을 모아 작은 사업을 시작했죠. 실패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흐른 지금 저는 대명무역의 최대 주주가 되어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윤정숙 씨네 회사는 바로 제가 투자한 대명무역의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죠. 저 역시 굳이 밝힐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사업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오늘 그분이 제 딸의 뺨을 때렸습니다. 식모딸이라고 모욕했죠. 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어요. 세월은 돌고 도는 거야. 그리고 그 세월은 결국 마음의 무게대로 사람을 재는 법이지. 창밖의 빗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죠. 내일 아침 대명무역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안건은 윤정숙 씨네 회사와의 거래 재검토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묘하게 차분해졌어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리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엔 어제 내린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담담했죠. 분노도 흥분도 없었어요.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비서가 보고했어요. 회장님, 오전 9시에 이사회가 소집됩니다. 윤정숙 씨네 회사 관련 자료는 모두 준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훑어봤죠. 윤정숙 씨네 회사는 지난 3년간 대명무역으로부터 상당한 투자를 받아왔어요. 운영자금의 60% 이상이 저희 자금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투자는 여러 단계를 거쳐 들어갔으니까요. 이사회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죠. 윤정숙 회장 일가의 회사와 맺은 모든 투자 계약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지분 전량 회수를 시작하세요. 이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제 결정은 언제나 확고했고 그 이유를 묻는 사람은 없었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방금 뉴스에 속보가 떴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화면엔 굵은 글씨로 헤드라인이 떠 있었습니다. 국내 투자 1위 기업, 김영자 회장 대명무역 지분 전량 회수 결정. 그 뉴스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경제방송에서도 포털 사이트에서도 메인 기사로 다뤄졌어요. 윤정숙 씨가 그 뉴스를 봤을까요? 아마 봤을 겁니다. 그날 오후 제 예상대로 윤정숙 씨네 회사 주가가 폭락했어요. 투자자들이 일제히 빠져나갔고 은행에선 비상이 걸렸죠.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담담히 지켜봤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회장님, 혹시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이러시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돌려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고 사업적인 판단이기도 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회사와는 거래할 수 없으니까요. 그 말이 전부였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윤정숙 씨네 집에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남편이 급히 은행을 찾아갔을 테고 윤정숙 씨는 당황해서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겠죠.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 겁니다. 대명무역이 손을 뗀 회사에 투자할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엄마야. 괜찮니? 딸은 한참 만에 대답했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시댁 회사 얘기더라고요. 응, 그래. 엄마가 하신 거예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딸아, 세상엔 말로 하는 사과가 있고 무릎으로 하는 사과가 있단다.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어야만 비로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돼. 전화 너머로 딸의 작은 한숨이 들렸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도 더 묻지 않았죠. 차창 밖으론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식모로 일하던 그 집의 창문을 닦으며 바라보던 노을과 똑같은 색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운전기사와 함께 윤정숙 씨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찾는 그 집이었어요. 차가 대문 앞에 멈추자 가슴 한편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16살부터 20살까지 꼬박 4년을 보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온종일 청소와 빨래를 했던 곳이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정원의 소나무는 그대로였고 현관 앞 돌계단도 예전 그대로였죠. 하지만 제 신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엔 뒷문으로 들어가 신발을 벗고 걸레질을 했지만 오늘은 정문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딸깍거리며 울렸어요. 그 소리가 참 낯설었습니다. 30년 전엔 이 바닥을 무릎 꿇고 닦았는데 지금은 그 위를 걷고 있었죠. 거실로 들어서자 윤정숙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오만하게 빛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죠. 윤정숙 씨가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뭔데 여기까지 와? 그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어요. 저는 천천히 그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죠. 30년 전엔 식모였죠. 지금은 당신 회사의 대주주입니다. 그 말에 윤정숙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뭐라고? 기억하세요? 제가 이 거실 바닥을 닦을 때 당신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저한테 소리쳤죠. 영자야, 구석구석 제대로 닦아라. 먼지 하나라도 남으면 혼난다고.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윤정숙 씨의 가슴을 찌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분은 뒤로 물러서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설마 그때 그 영자가 당신이? 네, 저예요. 당신 친정집에서 4년 동안 식모로 일했던 김영자입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을 둘러봤어요. 예전엔 이 공간이 엄청나게 크고 화려해 보였는데 지금 보니 그저 평범한 집이더군요. 아니, 어쩌면 제 눈높이가 달라진 걸지도 몰라요. 윤정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명무역이 당신 회사였어? 네. 30년 전 이 집을 나간 뒤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요. 새벽 시장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야근하고 푼돈을 모아 작은 가게를 열었죠. 그렇게 하나씩 키워서 지금의 대명무역이 됐습니다. 윤정숙 씨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분의 손이 무릎 위에서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네 회사가 지난 3년간 받은 투자금, 그거 다 제 돈이었어요. 몰랐죠? 저도 굳이 밝히고 싶지 않았고요. 그냥 조용히 사업만 하면 되니까요. 그럼 왜 지금? 어제 결혼식 기억하세요? 당신이 제 딸 뺨을 때렸죠. 식모딸이라고 모욕했고요. 그 말에 윤정숙 씨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아래 있는 사람이 내일은 위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휙 돌아서서 거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윤정숙 씨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엔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어요. 저는 찻잔을 들고 천천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정숙 씨의 떨리던 목소리, 창백했던 얼굴, 그 모든 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복수라는 게 이런 맛인가 싶었어요.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은행에서 윤정숙 씨네 회사에 대출 회수 통보를 냈습니다. 그리고 주요 거래처들도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알겠어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대명무역이 손을 떼자 다른 투자자들도 일제히 빠져나갔어요. 은행은 즉시 대출 회수에 들어갔고 거래처들은 앞다퉈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씩 무너져 내렸죠. 이틀 만에 윤정숙 씨네 회사는 완전히 마비됐어요. 직원들 월급도 밀렸고 납품업체들은 대금을 받지 못해 항의했습니다. 뉴스에선 연일 이 사건을 다뤘죠. 윤정숙 회장 일가, 부도 위기, 대명무역 투자 철회 후 연쇄 타격. 헤드라인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어요. 댓글엔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누군가는 경영 실패라고 했고 누군가는 배임 혐의를 의심했죠. 하지만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저와 윤정숙 씨뿐이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윤정숙 씨네 집에선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여기저기 머리를 숙이며 돈을 빌리려 했지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대명무역이 벌인 회사에 투자할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자 윤정숙 씨의 저택엔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고급 승용차들도 차압당했고 명품 가방과 보석들도 처분해야 했죠. 30년 넘게 쌓아온 재산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담담했습니다. 동정심도 죄책감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죠. 어느 날 저녁 딸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딸은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시댁이 완전히 망했어요. 알고 있어.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신대요. 병원에도 못 가시고 약값도 없다고.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엄마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알지? 알아요.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그리고 저한테 한 짓 다 알아요. 근데 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죠.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지? 그 사람들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수는 달콤하다고 했지만 막상 해보니 씁쓸하더군요. 윤정숙 씨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예전 식모 시절의 제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날 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있는 윤정숙 씨를 상상했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후회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겠죠. 내가 그 여자를 식모라고 부르던 게 이렇게 돌아올 줄이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충분한 것 같은데.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었어요. 진짜 끝은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윤정숙 씨 생각이 났어요. 복수는 했지만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겁고 답답했죠. 밤에 잠을 자려 해도 자꾸 뒤척였어요. 30년 전 식모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고 어제 본 윤정숙 씨의 창백한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우리 집 앞에 와 계세요. 뭐? 지금 문 앞에 서 계신데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알겠어. 지금 갈게. 차를 타고 딸의 집으로 향하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윤정숙 씨가 무슨 말을 하러 온 걸까요? 용서를 구하러 왔을까요? 아니면 화를 내러 왔을까요? 딸의 집 앞에 도착하자 윤정숙 씨가 보였습니다. 그분은 예전의 고운 한복 대신 초라한 하늘색 저고리를 입고 계셨어요. 손엔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죠. 얼굴은 더 야위었고 머리카락엔 흰머리가 눈에 띄게 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윤정숙 씨에게 다가갔어요. 그분은 저를 보자 입술을 떨었습니다. 영자 씨 아니 회장님. 그 호칭이 참 낯설었어요. 30년 전엔 영자야라고 반말로 불렀는데 지금은 회장님이라고 부르는군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윤정숙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윤정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어릴 적 내 어머니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 식모라고 천하게 여기고 막대했지. 그런데 그분 딸이 내 며느리가 될 줄은 몰랐어. 윤정숙 씨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도 내가 미쳤었어. 사람들 앞에서 수진이 뺨을 때리고 식모 딸이라고 소리쳤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 내가 왜 그랬을까? 저는 말없이 윤정숙 씨를 내려다봤어요. 그분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 줄 몰랐어. 내가 함부로 대했던 식모가 내 인생을 좌우할 사람이 될 줄이야.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편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을 굳힌 채 입을 열었어요. 이제야 무릎을 꿇는군요. 윤정숙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죠.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릎은 사람 앞에 꿇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움 앞에 꿇는 거죠. 그 말에 윤정숙 씨의 눈가가 더 젖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분은 울먹이며 그 말만 되뇌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30년 전 제가 찻잔을 깨뜨렸을 때 이분 앞에 무릎 꿇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울먹이며 용서를 구했었죠. 하지만 윤정숙 씨는 차갑게 뺨을 때렸었어요. 세월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때 무릎 꿇었던 제가 지금은 서 있고 그때 때렸던 그분이 지금은 무릎 꿇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윤정숙 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손을 내밀었죠. 이제 충분해요. 일어나세요. 윤정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분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분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예전엔 보석 반지로 가득했던 손인데 지금은 텅 비어 있었죠. 윤정숙 씨는 일어서면서도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정말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분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용서. 그 단어가 참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용서가 뭔지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윤정숙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죠.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미움을 오래 품으면 결국 자신만 썩거든요.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제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30년간 품고 있던 원망, 지난 며칠간 느꼈던 복수의 쾌감, 그리고 지금의 씁쓸함. 모두 제 안에 뒤섞여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정숙 씨네 회사 건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회장님, 그럼 지분 회수는요? 그대로 두세요. 내 복수는 끝났으니까요. 비서는 놀란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겠다고 대답했죠.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며칠 뒤 언론에선 또 다른 뉴스를 다뤘습니다. 대명무역 윤정숙 회장 일가 회사 부도 처리 확정. 결국 회사는 무너졌어요.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사무실은 텅 비었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죠. 사람들은 윤정숙 씨 일가의 몰락을 두고 이런저런 말들을 했어요. 재벌도 하루아침에 망하는구나. 돈이 전부가 아니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일은 끝났으니까요. 며칠 후 딸 수진이가 찾아왔어요. 딸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용서하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가 아니라 정리야. 미움도 오래 품으면 결국 자신만 썩는다고 했잖니. 그래도 시어머니는 엄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잖아요. 맞아. 30년 전엔 그랬지. 하지만 이제 그분도 깨달았을 거야.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딸은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죠. 엄마는 후회 안 하세요? 복수한 거.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후회는 안 해. 하지만 개운하지도 않아. 복수라는 게 원래 그런가 봐. 그날 밤, 저는 혼자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의 사진들이 가득했죠. 식모로 일하던 시절, 윤정숙 씨네 집에서 찍은 사진들. 젊은 저의 모습과 어린 윤정숙 씨의 미소. 그땐 내가 위였고 내가 아래였지.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세월은 결국 마음의 무게대로 사람을 재는 법이야. 윤정숙 씨는 제 딸의 뺨을 때렸고 식모딸이라고 모욕했습니다. 그 교만함이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은 거죠. 저는 복수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거울을 보여준 것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윤정숙 씨네 집이 아닌 곳으로 소에게 생활비를 보냈어요. 딸을 통해서였습니다. 윤정숙 씨는 그 돈을 받고 또 울었다고 들었죠. 회장님께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데. 하지만 저는 담담했습니다. 이건 동정도 용서도 아니었어요. 그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을 뿐이죠. 무너진 건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교만이었고 사람을 얕잡아 보던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저는 딸 수진이와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신부들에게 무료로 전통 혼례복을 빌려주는 재단을 세운 거죠. 이름은 소망재단이라고 지었어요. 엄마, 이름 참 좋네요. 수진이가 재단 간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운 시작을 꿈꿀 자격이 있어. 돈이 없다고 신분이 낮다고 그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잖니. 재단을 운영하면서 참 많은 신부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신부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혼례복을 마련할 수 없었고 어떤 신부는 빚 때문에 결혼식 자체를 포기하려 했었죠. 저는 그들에게 곱게 손질한 혼례복을 입혀주고 작은 축하금도 건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신부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30년 전 식모였던 제가 지금은 누군가에게 꿈을 선물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재단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어요. 언론에서도 취재를 나왔죠.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세상에는 귀한 옷보다 귀한 마음이 먼저입니다. 제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죠. 사람을 겉모습으로, 신분으로,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순간
그 마음이 이미 가장 초라해집니다. 저 역시 그런 대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딸 수진이가 앞자리에 앉아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 옆엔 신랑도 있었죠. 그리고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윤정숙 씨였어요. 그분은 초라한 옷차림으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 연설을 듣는 내내 눈물을 닦고 있었죠. 저는 그분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기억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사람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윤정숙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30년 전 당신을 함부로 대했던 것도, 수진이를 모욕했던 것도, 이제야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어요. 윤정숙 씨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제 그만 생각하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섰습니다. 달빛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어요. 저는 오래된 흑백 사진을 꺼내 마지막으로 들여다봤습니다. 16살의 제 모습, 그리고 20살의 윤정숙 씨. 결국 우리 모두 변했구나. 저는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시절을 붙잡고 살 필요가 없었어요. 복수도 끝났고 미움도 정리했으니까요.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죠.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무너진 건 회사가 아니었어. 교만이었고 사람을 얕잡아 보던 마음이었지. 세월은 돌고 돌았습니다. 식모였던 제가 회장이 됐고 주인 댁 따님이었던 윤정숙 씨는 모든 걸 잃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 배웠습니다. 진짜 품격은 돈이나 신분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 있다는 걸요. 저는 이제 앞을 보려 합니다. 과거를 원망하며 사는 대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게 진짜 승리니까요. 민사고 수석 졸업 후 서울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던 20살 소녀 지우. 휴학계를 내고 선택한 미국 동부 시골 마을의 영어 연수 프로그램은 그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버스를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상상했던 화려한 미국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인구 3,000명 남짓한 작은 마을, 메인 스트리트 양쪽으로 늘어선 오래된 건물들이 전부였죠. 연수 프로그램 기숙사는 생각보다 비싸서 지우는 현지 적응과 학비 보조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했어요. 마을 중심가에 있는 그린마트에서 계산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지우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점장 마가렛은 60대 중반의 친절한 여성이었지만 지우의 어눌한 영어 발음과 조용한 성격을 보며 살짝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래도 인력이 부족했던 터라 지우를 받아주었죠. 첫 출근 날, 지우는 파란색 마트 조끼를 입고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현지 손님들은 그녀를 보며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아시아계 얼굴에 서툰 영어 그리고 조용한 모습이 이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유학생 아르바이트생으로만 보였죠. 몇몇 손님들은 일부러 천천히 말하거나 간단한 영어 단어만 사용하며 지우를 대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영어 토론 대회 우승 경험이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어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지우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들은 친절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단순한 아시아계 노동력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지우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언젠가는 이런 편견들이 바뀔 거라 믿고 있었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손님이 많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우는 계산대에 앉아 차례차례 밀려오는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주말이라 그런지 가족 단위 손님들이 유독 많았고 장보기를 마친 사람들의 표정은 대체로 여유로워 보였죠. 오후 3시쯤 계산대 앞에 중년 백인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사람이었고 짙은 남색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여자는 비슷한 나이로 화려한 메이크업을 하고 금색 액세서리를 여러 개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둘 다 이 마을에서는 꽤 잘 사는 편에 속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죠. 부부는 장바구니에 할인 상품들을 가득 담고 왔어요. 40% 할인된 시리얼 3개, 20% 할인된 세제 2개,
그리고 30% 할인된 과자류 여러 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가 평소처럼 정중하게 인사하고 바코드를 찍기 시작하자 남자가 갑자기 말을 걸었어요. 잠깐. 계산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남자의 목소리에는 장난스러운 톤이 섞여 있었어요. 여자도 옆에서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계산기 없으면 간단한 계산도 못한다던데 할인된 거 제대로 빼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는데. 지우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할인은 자동으로 적용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자고. 이 시리얼이 원래 6달러 99센트인데 40% 할인이면 얼마가 되는 거야? 암산으로 말해봐.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뒤에 줄을 선 할머니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는 상황을 지켜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지우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지만 조용히 대답했어요. 4달러 19센트입니다. 그러자 여자가 더욱 신이 나서 끼어들었죠. 오, 정말? 그럼 3개면 얼마야? 게다가 여기 세금이 7%잖아. 그것까지 더해서 총액이 얼마인지 말해봐. 아, 그리고 다른 할인 상품들도 다 계산해서. 이제 상황은 명백한 조롱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지갑에서 100달러짜리 지폐를 꺼내 계산대 위에 던지듯 놓으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 이제 암산해봐. 모든 할인 상품들 가격에 세금까지 더해서 100달러에서 빼면 거스름돈이 얼마나 나오는지 정확히 말해봐. 계산대 뒤쪽에서 일하던 다른 직원들도 상황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가렛은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느라 이 광경을 보지 못했어요. 계산대 앞에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었고 부부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재미있다는 듯 웃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났고 목소리가 떨릴까봐 걱정됐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중년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조롱 섞인 시선과 마주친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사고 수학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받았던 순간 서울대 입학시험 수리 영역 만점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우는 침착하게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네, 계산해 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부부는 여전히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팔짱을 끼고 기다렸죠. 시리얼 6달러 99센트에서 40% 할인하면 4달러 19센트입니다. 3개니까 12달러 57센트죠. 지우의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어요. 세제는 원가 8달러 49센트에서 20% 할인해서 6달러 79센트, 2개니까 13달러 58센트입니다. 주변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뒤에 줄을 선 손님들도 놀란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계속해서 과자류 할인 가격까지 줄줄이 계산해 나갔어요. 과자는 총 21달러 32센트가 나오고 전체 합계는 47달러 47센트입니다. 남자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자도 더 이상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여기에 7% 세금을 더하면 잠시 멈춘 후 50달러 79센트가 됩니다. 100달러에서 빼면 거스름돈은 49달러 21센트죠. 계산이 끝나자 마트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우는 계산기를 눌러 확인해 보았어요. 화면에 나타난 숫자는 정확히 50달러 79센트였습니다. 완벽한 암산이었죠. 그때 지우는 더욱 놀라운 일을 해냈어요. 참고로 이 금액을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6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그녀는 미소를 띠며 덧붙였어요. 혹시 영수증은 종이로 드릴까요? 이메일로 보내드릴까요? 부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자는 입을 벌린 채 지우를 바라보았고 여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뒤에서 기다리던 할머니가 작은 박수를 쳤습니다. 대단하구나, 아가씨. 지우는 정중하게 거스름돈과 영수증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녀의 영어 발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창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죠. 부부는 물건을 챙겨 들고 말없이 마트를 나갔어요. 마지막까지 지우를 돌아보며 나가는 그들의 표정에는 더 이상 조롱이 아닌 당황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손님인 할머니가 계산대로 다가와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아가씨, 정말 놀라웠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지우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숫자와 친해서요. 그날 오후 지우에 대한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계산대에서 일어난 일을 목격한 손님들이 여기저기 이야기를 퍼뜨렸고 그 아시아 소녀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주말의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고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면서도 걱정스러웠어요. 마트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점장 마가렛이 사무실에서 나와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 잠깐 이리 와봐. 마가렛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지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어제 일 때문에 문제가 된 건 아닐까 걱정했거든요. 사무실로 들어가자 마가렛은 의자를 권하며 앉았습니다. 어제 일 들었어. 마가렛이 말을 꺼냈어요. 톰슨 부부가 너한테 그런 식으로 했다면서. 정말 미안해. 그 사람들이 가끔 그런 식으로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엔 너무 선을 넘은 것 같아.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별일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가렛은 여전히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그런데 손님들이 말하더라고. 내가 그렇게 복잡한 계산을 순식간에 해냈다면서. 정말 놀랍다고. 마가렛은 잠시 지우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우, 너 혹시 전에 교사였니? 아니면 회계사나 그런 일을 했던 적이 있어?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학력이나 배경에 대해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지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휴학하고 여기 연수 온 거예요. 마가렛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울대학교? 그게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아니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민사고에서는 수학 올림피아드도 했었고 수학이랑 계산은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마가렛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난 내가 그냥 영어 배우러 온 평범한 학생인 줄 알았는데. 그럼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표정이 밝아졌어요. 지우, 혹시 시간 있을 때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을까? 마가렛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내가 이 마트 일 말고도 하는 게 하나 있어. 우리 마을 도서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 토론회를 여는데 주로 고등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모여서 교육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야. 지우는 흥미롭게 들었어요. 마가렛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난 원래 30년 동안 이 마을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거든. 은퇴한 지 5년 됐지만 아직도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모임을 주관하고 있어. 다음 주 토요일에 토론회가 있는데 주제가 다양한 교육 시스템의 장단점이야. 혹시 내가 한국 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발표해 줄 수 있을까? 물론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돼. 하지만 너 같은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지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한국 교육의 장점들을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시간은 얼마나 할까요?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내 경험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주면 돼. 마가렛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해보겠어요. 한국 교육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토요일 오후 2시, 지우는 마을 도서관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빨간 벽돌로 지어진 작은 도서관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였어요. 마가렛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지우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긴장하지 마, 지우.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마가렛이 격려하며 말했어요.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자 이미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습니다. 고등학생들과 그들의 부모, 그리고 몇 명의 교사들이었죠. 지우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마가렛이 지우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어요. 한국에서 온 지우라는 학생인데 한국 최고의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이에요.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죠. 한 중년 남성이 손을 들었어요. 한국 교육이라면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고 들었는데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지 않나요?
지우는 예상했던 질문이라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한국 교육의 본질은 경쟁이 아니라 성장이에요. 지우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물론 입시 경쟁은 치열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깊이 있게 공부하는 방법을 배워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연결하고 비교하고 성찰하는 과정이죠. 한 고등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한국 학생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해요?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공부했어요. 하지만 그게 억지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는 공부였거든요. 도서관 안이 조용해졌어요. 한 여교사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공부하면서도 스트레스 받지 않는 비결이 있나요? 지우는 잠시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에는 배움은 자신을 지키는 무기라는 말이 있어요. 공부를 단순히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가렛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한국 교육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해? 지우는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답했어요. 첫 번째는 체계성이에요. 모든 과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종합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끈기예요. 어려운 문제를 끝까지 풀어내는 인내심을 배우죠. 세 번째는 상호학습이에요. 경쟁하면서도 서로 도와주는 문화가 있거든요. 한 아버지가 궁금해했어요. 그럼 단점은 없나요? 지우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있어요. 창의성을 기르는 데는 한계가 있고 예술이나 체육 같은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다른 방식의 교육을 경험해보고 싶었던 거고요. 토론이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지우는 한국의 학급 문화,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 그리고 대학 입시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관심을 보였고 질문도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지막에 한 고등학생이 물었어요. 지우 언니가 생각하는 진짜 공부의 의미는 뭐예요?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진짜 공부는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죠. 토론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서면서 지우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한 교사는 정말 새로운 관점이었다며 악수를 청했고 몇몇 학생들은 연락처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지 사흘째 되는 화요일 오후, 지우는 평소처럼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한적한 시간대라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지우는 진열대를 정리하며 토요일 토론회 때의 일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줘서 뿌듯했거든요. 그때 마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지난주에 자신을 조롱했던 톰슨 부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순간 몸이 긴장됐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부부는 이번에는 조용히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처럼 큰 소리로 떠들거나 장난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 속삭이며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지우는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했지만 들리지 않는 거리에 있었어요. 10분 정도 지나서 부부가 계산대로 왔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적은 물건들을 들고 있었어요. 우유, 빵, 달걀 몇 개 정도였죠. 지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톰슨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난번에 미안했어요. 우리가 너무 심하게 굴었나 봐요.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번과 달리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놀랐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별일 아니었어요. 하지만 톰슨 부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무례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똑똑한 학생인 줄 몰랐어요. 토요일 도서관 토론회에서 당신 이야기 들었어요. 톰슨 씨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딸 제시카가 참석했거든요. 집에 와서 당신 얘기를 한참 했어요. 한국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말이에요. 지우는 깜짝 놀랐어요. 토론회에 참석했던 고등학생 중에 그들의 딸이 있었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제시카가 따님이세요? 네, 맞아요. 톰슨 부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 애가 집에 와서 말하더라고요. 지우 언니가 정말 멋있었다고, 자기도 그렇게 공부하고 싶다고요. 그때서야 우리가 지난번에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계산을 마치면서 톰슨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시아 학생들이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어도 잘 못하고 그냥 돈 벌러 온 사람들이라고요. 정말 편견이었죠. 지우는 영수증을 건네며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도 각자 다른 꿈과 목표를 가진 개인이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부부가 나가려다가 톰슨 부인이 다시 돌아왔어요. 혹시 제시카가 한국어 좀 배울 수 있을까요? 그 애가 정말 관심이 많아서요.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간 날 때 간단한 거라면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그날 저녁 마가렛이 지우에게 다가왔어요. 톰슨 부부가 뭔가 다르더라 오늘. 지우는 오후에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해 줬습니다. 마가렛은 놀라며 말했어요. 세상에 그 사람들이 사과를 했다고. 정말 놀라운 변화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바뀌면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마가렛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내가 이 마을에 정말 좋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 그날 밤 지우는 기숙사에서 일기를 쓰며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것이 힘들었지만 결국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니까 사람들도 마음을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됐어요. 그 주 금요일 저녁 마트가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마가렛은 지우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지우, 오늘 시간 좀 있어? 너랑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마가렛의 표정은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산대 정리를 마쳤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마가렛은 마트 뒤쪽 작은 휴게실로 지우를 안내했어요. 따뜻한 커피 2잔을 준비해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마가렛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우, 너를 보고 있으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나. 마가렛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21살이었을 때 말이야. 그때 나도 너처럼 세상이 무서웠어. 지우는 조용히 마가렛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가렛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1973년 내가 대학을 갓 졸업했을 때야.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고 사회는 혼란스러웠어. 여자가 교사가 되는 것도 쉽지 않던 시절이었지. 첫 발령을 받아서 이 마을에 왔을 때 나는 정말 어린 교사였어. 겨우 22살이었는데 고등학생들과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났지. 학부모들은 나를 믿지 않았고 동료 교사들도 경험 없는 신참으로만 봤어. 마가렛은 잠시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정말 많이 울었지. 혼자 하숙방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고 교사를 그만두고 싶었어. 지우는 마가렛의 젊은 시절 모습을 상상해보며 공감했어요. 힘드셨겠어요. 저도 처음 여기 왔을 때 비슷한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마가렛의 눈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첫 해가 지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 학생들이 나를 인정해주기 시작했고 학부모들도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지. 그때 깨달은 게 사람들은 나이나 경험보다는 진심을 본다는 거야. 마가렛은 지우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너를 보고 있으면 그때의 나를 보는 것 같아. 어리고 낯설지만 마음 깊은 곳에 단단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말이야. 토론회 이후로 마을 사람들이 너에 대해 하는 얘기들을 들어봤어. 마가렛이 계속했습니다. 존슨 선생님은 내가 교육에 대해 말한 걸 듣고 자신의 교육 방식을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고 하더라. 그리고 톰슨 부부의 딸 제시카는 요즘 공부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 지우는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요? 제가 뭘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요. 마가렛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많은 걸 했어. 너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거야. 마가렛은 잠시 감정에 북받쳐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우,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교사를 하면서 은퇴하고 나서는 가끔 허무했어. 내가 정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을까, 내 인생이 의미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 마가렛은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너를 보고 있으니까 다시 희망이 생겨. 아이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성적이나 스펙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와 배움에 대한 열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어. 지우는 마가렛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마가렛. 처음 여기 왔을 때 저를 받아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에요. 한국에서는 배움은 자신을 지키는 무기라고 배웠어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깨달은 건 배움은 자신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걸로 버텼어요. 마가렛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정말 멋진 아이구나, 지우. 내가 어디를 가든 분명히 좋은 영향을 줄 거야. 석 달간의 어학연수가 끝나갈 무렵, 지우는 마트에서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동안 이 작은 마을에서 경험한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마을 도서관에서 작은 송별회가 열렸어요. 토론회에 참석했던 사람들과 마트 단골 손님들이 모여 지우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었죠. 제시카는 서툰 발음으로 안녕하세요라고 한국어 인사를 건넸고 다른 학생들도 지우가 가르쳐준 간단한 한국어 단어들을 써가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마지막 근무일인 금요일,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마트에 나와 정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던 계산대를 깨끗하게 닦고 서랍안을 정돈하며 지난 석 달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 집같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마가렛이 다가와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이건 우리 마트 직원들이 모두 마음을 모아서 준비한 거야.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마을 사진들이 담긴 앨범과 모든 직원들이 쓴 메시지 카드들이 들어있었어요. 힘들 때마다 꺼내보라는 따뜻한 글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톰슨 부부가 제시카와 함께 온 것이었죠. 제시카는 지우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작은 선물을 건네주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열쇠고리에 땡큐, 지우라고 영어와 서툰 한글이 함께 새겨져 있었어요. 언니가 가르쳐준 한국어, 계속 공부할 거예요. 제시카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니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한국에도 가보고 싶어요. 지우는 제시카를 꼭 안아주며 꼭 연락하고 지내자고 약속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지우는 마지막으로 계산대를 정리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지우는 작은 메모장을 꺼내 정성스럽게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간단한 수학 공식들, 할인율 계산하는 빠른 방법 원가에서 할인율을 곱하고 빼면 됩니다. 환율 계산법, 1달러는 약 1,300원입니다. 기본 한국어 단어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메모를 계산대 위에 정갈하게 놓고 지우는 마트를 한 바퀴 돌아보았어요. 처음 왔을 때와 똑같은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진열대 하나하나 계산대의 작은 흠집까지도 소중한 추억이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새로운 대학생 알바생이 출근해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그가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자 마가렛이 다가와 설명해 주었어요. 지우라는 한국 학생이 남겨준 거야.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 직원들이 메모를 보며 웃고 있을 때 한 동료가 펜을 들어 메모장 아래쪽에 영어로 적었습니다. 고마워 지우, 너는 우리를 다시 공부하게 만들었어. 그날 오후, 지우는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맡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마을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영어를 배우러 온 곳이었지만 결국 자신도 많은 것을 배웠고 동시에 많은 것을 나누어 준 시간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지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한국에 돌아가서도 잊지 말고 앞으로 만날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작은 계산대에서 시작된 변화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너머로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